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차원에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이날 처음으로 5,8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운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며 테슬라 이날 급락했는데요. 그럼에도 3분기 어닝 시즌 실적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들 보내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61% 강세, 나스닥 지수도 0.3%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대형 은행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렸었죠. 호실적으로 투심을 자극한 바 있고요. 또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보합세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0.1% 상승이었기 때문에 보합이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을 해줬죠. 그렇다면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보다는 다른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인 금요일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빅테크 먼저 보시면 애플 소폭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세, 엔비디아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0.82%, 메타 1% 넘게, 아마존과 함께 1%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8%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들 보였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모두 다 함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죠. 금요일장에서 대형 은행주를 시장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은행주가 호실적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는데 10월 28일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AI가 탑재된 iOS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31일에는 실적 발표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폰 16을 초기에 많이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다리면서 애플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젠슨황과 미팅을 가졌다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가로는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과 AMD, 엔비디아와 함께 엮어서 반도체주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브로드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AI의 성장 기회가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발표됐지만 주가는 2%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AMD 사실 목요일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었죠. AI 이벤트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2%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BS는 매수 투자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AI 이벤트 이후로도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금요일장에서 8% 이상 하락했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보택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로보택시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던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등 일부 내용에서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견. 사실 모건 스탠리 말고도 다른 월
월가투자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의견,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다른 경쟁사들,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이모, 알파벳이 지금 투자를 한 곳이죠. 자율주행 업체 0.82% 강세를 보였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도 모두 10% 안팎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대형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주가 나란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세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월요일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체크를 미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파업에 손실이 불어나자 11,00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늦은 금요일에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월요일장에 본격적인 반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777X 주문을 먼저 받은 상태였는데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2026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출시 지연 이슈도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95% 상승했는데요. 버크셔 서웨이가 계속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 보였고 사실 이날은 은행주 호실적에 덩달아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버크셔 서웨이의 지분은 10% 아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버크셔는 앞으로 팔더라도 특별히 공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의 주가 금요일장에서 2% 이상 하락했는데요. 경영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 CFO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CEO의 그런 임기도 2026년 초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벌써 새로운 CEO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진 변화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확인해 볼까요? 2년물과 10년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10년물 소폭 올랐지만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이 기준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경로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하락과 상승 빠르게 바뀌고 있는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체크해 볼까요? 국제 유가는 일단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 압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복이 감행이 된다면 WTI에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금값은 1.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계속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금값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Know 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9월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보합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 대비는 0.0% 확인이 되면서 그 전날 발표됐었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서도 반대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 월간 상승률은 들쭉날쭉한 추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9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8월부터 연속으로 두 달 2%대를 하회를 했고요.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9월의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물가가 하락한 반면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이어졌는데요. 9월 서비스 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고 서비스 지수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함께 연준의 금리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11월에 금리를 25bp로 추가 인하할 확률을 90%로 나왔고요. 동결 확률은 10%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번 주의 경제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을 불러줬던 것은 은행주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여러 은행주들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락 등 모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3, 4분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글로벌 은행들은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출 427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4.37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락의 3, 4분기 매출은 52억 달러, EPS는 11.46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고 그런 반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보다는 저조했지만 EPS가 기대치를 웃돌면서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경기 침체가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해로웠다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소비자의 재정 건정성 그리고 기업 활동을 대변하는 은행의 결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거래에 대한 의지를 계속 되찾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블랙스톤 등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요. 이 기술주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 소비재 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 그리고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금융 분석기관인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3분기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 전망치는 4.2%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섹터들이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는 시장에서 현재 3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호실적만 보여주더라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대거 쏟아지는 만큼 매일매일 실적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가 주목했던 로보택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행사 직후에 나온 한 줄 평은 실망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8%대 급락하면서 이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 이날 행사에서 머스크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타고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이버캡은 문 2개 작은 크기로 가격은 $30,000 수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오는 26년부터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보다는 생산 시기가 늦은 데다가 실제로 그보다도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 20인승의 로고 밴도 공개를 했지만 가격이나 양산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또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와 모델 Y 전기차에는 감독되지 않는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을 내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머스크 CEO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번 행사가 테슬라가 가까운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가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이전의 테슬라의 제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비전만 강조됐을 뿐이라면서 이 자율주행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 역시 대부분의 운용회사들은 로보택시 행사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머스크 CEO가 도달하는데 수년 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공개 행사에서 머스크 CEO는 본인이 직접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은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라면서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 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날 되려 주가가 급등하는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버 주가는 한대 $87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를 놓고 투자회사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가 우버에게는 최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당장 18일에 공개되는 테슬라의 실적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실망했던 부분 그대로 다시 기대감으로 뒤바꿔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실적도 함께 챙겨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중국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하락은 불가피하다. 혹은 반대로 반등의 여력 아직도 남아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2일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람포한 중국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견지하고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재정 적자, 특별 채권, 초장기 특별 국채와 세금 우대, 그리고 재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왔다면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8일 그리고 12일에 각각 2,000위안 그리고 2조 7천위안의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 달도 안 돼서 원화 기준으로는 800조 원이 넘는 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블룸버그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창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이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기대 이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특별 구체 발행 그리고 재정 적자의 규모가 정확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어내면서 아직까지도 경기 부양에 투입되는 돈의 구체적인 규모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조만간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같은 시기에는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부양책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오늘 열리는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CPI 발표 직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있었었죠. 59,000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한다라는 지표 덕분에 장중에 다시 한번 63,000달러 선을 돌파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새벽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62,600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전해진 추가적인 긍정 소식은 이 파산한 거래소죠.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환 시기가 올해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 밀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대규모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경제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63,000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단숨에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6만 달러를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항선인 64,000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콜럼버스 데이 PPI 기업 실적의 시간, 피트 소비자의 고통의 크기와 기업의 마진은 비례다. 자, 우리 그 달걀에 관련된 두 분이 논란이 많거든요. 어렸을 적에 달걀을 품어서 엉뚱한데 나중에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어렸을 때 위인전 한 번 안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에디슨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어렸을 때 읽은 그 기억 때문에 위인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읽으니까 그때 그 기억을 거의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에디슨은 엉뚱한데 순수한 아이고 전기를 발명해서 우리 인류의 최대의 수혜를 있게 한 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에디슨은 달걀을 품었지만 자기의 직류전기가 교류전기 테슬라보다 유리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전기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죠. 코끼리한테 전기 고문을 해서 봐봐라, 코끼리도 죽는다. 저러면서 테슬라를 눌러버리려고 했던 악인이에요. 이 역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위인전이나 뭐 이런 걸로 판명되면 안 되는데 왜곡된 거죠. 자, 또 한 명. 계란으로 유명한 분. 에디슨은 계란을 품었는데 콜럼버스는 어떻게 했죠? 계란을 깨트렸죠.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저기 계란을 세워봐라. 근데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콜럼버스가 깨서 딱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거 깨서 세우면 누가 못 세워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거 깨서 세운다는 것 자체도 그런 깨지 말라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 다른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실행하고 나서는 너도 나도 생각했었다 다 이런다고. 근데 이 사람도 논란이 있죠.
지금 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휴장인데 주식시장은 휴장이 아니에요. 채권시장만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노는데 주식 거래소는 일하고 민간 기업은 일해요. 근데 학교랑 관공서랑 저기는 쉽니다. 은행은.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했다. 우리 또 콜럼버스 위인전 읽었던 거 콜럼버스도 기억나고 에디슨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거든요. 몇 명? 근데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대륙을 발명해서 아까 전에 그 유명한 일화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달걀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그 방식으로 세우는 저런 똑똑한 사람이고 신대륙을 발명해가지고 인류의 뭐 어떤 미국에서 대륙을 새로 발견해서 영토를 넓히게 하는 저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들어와서 그 미국 대륙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학살을 하고 전염병을 옮기고 이랬던 과거가 들춰지면서 에디슨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코네티컷주의 해변공원에 세워진 콜럼버스의 동상에 빨간 페인트를 막 뿌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럼버스 데이를 야 이거 콜럼버스를 기리는 이게 맞아? 이게 공휴일이 맞아?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휴일을 지정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다 변질되기 시작해서 바이든은 이거 안 된다. 이건 원주민의 날로 해야 된다. 콜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날로 해야 된다. 이 날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마다 틀리겠지만 콜럼버스 데이를 아예 거부하는 주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채권시장은 노는데 주식시장은 안 놀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럼버스 데이라고 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식시장 휴장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열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채권시장만 닫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렸을 때 읽은 위인전 하나로 그 어떤 뭔가 뭐 출판사나 뭐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왜곡되는 것을 여러 면을 살펴봐야 된다. 달걀의 한 면만 보면은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뒷면에 구멍이 뚫리거나 썩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거기서 에디슨하고 콜럼버스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정이 많이 없죠. 콜럼버스 데이 연휴로 채권시장 휴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휴장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 크리스토퍼 윌러가 연설합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지수 나오고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저번에 얘기 드렸죠.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설문조사 나오는데 시카고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시카고만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PMI 지수를 발표하고 나머지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뭐라고 했죠? 기준점이 0. PMI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50이 기준이다. 그럼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제조업이 발달됐다기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됐지만 선행지표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시카고는 자동차, 필라델피아는 정유 이렇게 산업을 나타내는 거고 그 지역적 특성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방준비제도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발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부터 기업의 실적이 쏟아지죠. 저번 주에 마지막에 그 만평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기업 실적의 시즌이라고 파월이 옆에 미국 기업의 CEO들이랑 딱 그 캐리커처로 그려져서 딱 진군하는 그 모습에 인베스팅닷컴의 그 만평 그게 나왔죠.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연준에서 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야 끊임없이 오르죠. 정말 끊임없이 오르는 기업이죠. 존슨앤존슨도 저기 떼내서 그렇죠? 핑크로션의 발암 물질 그거를 지금 아예 스피노프 시켜버려가지고 약간 좀 그런 작업을 한 기업이고 이제 존슨앤존슨 이제 의료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자 중요한 금융주들 실적 다 나옵니다. 자 금리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기 귀추가 주목되죠. 리오틴토, 파이낸셜 서비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에릭슨, 엘버스튼 코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까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실적 발표가 빡빡해요. 자,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신나게 CPI, PPI, 자, 최초에 이게 있습니다. 최초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죠. 최초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고 그다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에보트, 레버로토러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US 뱅코, 유나이티드 항공. 야, 그 금융회사들 실적이 정말 쭈르륵 나오네요. 자,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보통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의 첫 번째 스타트가 금융주가 끊어요. 자, 목요일 날 매주 나오는 거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매주 하나의 움직임만 보면은 너무 이게 그 시계열성이 없죠. 한 주가 확 튈 수가 있잖아요. 지금같이 플로리다는 2번 연속 태풍을 맞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2번 연속 태풍을 맞아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팍 치솟은 그 2주만 보고 그걸 플로리다의 1년 경제를 파악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 그냥 하나의 움직임보다는 그 어떤 변동성을 봐야겠죠. 흐름을. 자,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중요하네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다 올랐잖아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되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됐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죠. 다 올랐죠. 일단 겉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러면은 버틸만 한 겁니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소매 판매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니까요. 산업 생산 및 용량 활용, 비즈니스 재고 나오고요. 이것도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장사가 안 돼서 경기가 힘들어서 재고가 쌓이는 거랑 지금처럼 경기가 뭐 연착륙하고 회복한다는 국면에서 재고가 쌓이는 건 틀립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물건을 팔려고 나이키가 나이키 신발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랑 나이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하나도 안 팔리는 신발이 나이키가 재고가 쌓여 있는 거랑 그거랑 틀리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기냐 침체기냐. 주택건설업체 신뢰지수 나오고요. 굴수비 시카고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자, 이제는 금융주가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IT 기업들이 나오죠. TSMC 나오고요. 넷플릭스 나오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 각 그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죠? IT, 넷플릭스 서비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의료기기죠. 다빈치 로봇으로 유명합니다. 블랙스톤, 트로이스트 파이낸셜, 트래블러스 코스, M&T 뱅크. 계속 또 헌팅턴 뱅쉐어. 계속해서 금융주는 이어지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또 꽉 차 있네요. 자,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뭐 우리가 CPI, PPI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에 관련된 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도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어떤 보조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록트 앤 갬벌 소비주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나오고 이것도 지금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이걸 보고 저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맨날 치솟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용카드 빚을 다 싸그리 긁고 죽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피프스 서드 뱅코프 리전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군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P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새벽에 방송을 하니까 오늘 해줘야겠죠. 자, CPI랑 PPI랑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CPI, PPI는 뭐죠? 헤드라인이라고 했죠.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는 연준의 목표가 뭐 2%라고 가정을 했는데 2%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안정된 것으로 보이죠. 헤드라인 CPI는. 이 헤드라인 PPI도 똑같고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지금 여기 보면은 레스 푸드 앤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이랑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게 코어 CPI, 코어 PPI라고 했잖아요. 음식료랑 에너지를 왜 제외한다고 했죠?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를 하는데 그걸 빼니까 코어 PPI가 2.8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아. 그쵸?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자, MOM과 YOY 둘 다 있는데
YO의 연간 기준으로는 2.8% 증가로 나오고요. MOM은 저번 달보다 0.2 증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앞에 이게 뒤에 나오는 건데 그냥 미괄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금 코어 PPI가 예상보다 높다는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가 오히려 안정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빼니까 나머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달이죠. 전달 대비인데 여기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로 변환이 되는 구간이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도를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전달 대비 0.15가 마이너스 난 게 뭡니까? 이 초록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그다음에 푸드가 이 하늘색이죠. 자, 푸드랑 에너지. 아까 뭐였죠? 헤드라인 PPI는 들어가는데 코어 PPI는 이게 두 개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빨간색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자, 결국에 이게 그냥 CPI랑 똑같습니다. CPI도 이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뭐냐면 서비스 비용은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서비스 비용은 급증을 했는데 누가 안정시키거나 끌어내렸느냐? 음식료,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끌어내렸어요. 지금 9월 달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음식료랑 식료품이 끌어내린 걸 빼면은 나머지는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급증을.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가 이 전체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로 보면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래서 B컷을 쳤는데 문제는 음식료와 식료품을 제외하면은 상당폭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그 코어 PPI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헤드라인 PPI입니다. 자, 헤드라인 PPI는 꺾였어요. 그래서 1.8이 나왔어요. 연간 기준으로 1.8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 0.0으로 플랫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오, 좋아. PPI 2 미만이네. 이제 CPI만 2 미만으로 가면은 그쵸? 연준이 2%라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제 도달되겠네. 야, B컷을 쳤지만 안정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음식료랑 식료품 뺀 코어 PPI는 뻥 치솟았죠. 그러니까 음식료랑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급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던 게 깨지면 그럼 다시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뒤로 가볼까요? 그럼 식료품과 에너지는 계속 안정적일 것인가? 이건 연간입니다. 야, 연간으로 보니까 이제 달을 12달을 합쳐놓으니까 그래프가 더 커지죠, 막대가. 자, 위에가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끌어내린 게 뭡니까? 엄청나게 큰 이 수치로 2024년도 들어가지고 제일 큰 막대 그래프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2024년도 들어서서 제일 기네요. 마이너스로. 그렇죠? 여기. 이 기준이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0인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많이 늘지 않았고요. 결국에 여기 위에 얘네가 다 했죠. 음식료랑 저기 에너지를 뺀 제품이랑 서비스가 다 급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흔들리면은 연준의 목표가 알겠죠. 이거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겠죠. 연준도 알고 있겠지만 이게 불안점이다. 이게 불안점. 자, 근데 이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희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이란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알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원유 가격 급등했어요. 여기. 자, 원유 가격 급등했죠. 여기 지금 그래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고 강력히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끌어내렸던 부분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식료품은 그냥 플랫 같은 경우 플랫이었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조금 증가하는 정도였고 에너지 가격이 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 PPI에서 빠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가격을 넣으면 굉장히 급증하는 걸로 나오죠. 지금 PPI나 CPI가.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서 전쟁이 더 가면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유가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연준의 말대로 B컷을 치고 어떻게 해서 경기를 연착륙 시켜서 경기를 살린다면 그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오르겠네요. 그렇죠? 원유 가격이.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행기 제트유 가격이 오를 것이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면 자동차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고 맞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그거니까요. 그럼 이 진영학적 리스크로 불붙은 원유 가격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또 오르면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뭐 저기 핵심 PPI, 핵심 CPI에서 그 저기 역할을 했던 게 헤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그럼 이제 연준의 2% 목표치 물가로 잡은 건 다시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라면 에너지가 버텨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급증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닝 시즌이죠, 이제. 자, 이게 아까 전에 저기 소비자의 고통의 크기가 기업의 마진에 비례하다. 자, 연준이 하는 일 뭐라고 했죠? 2개? 오늘 안 말하고 시작했는데. 고용이랑 물가. 연준이 하는 일에 기업의 이익을 올린다, 내린다 이거 없잖아요.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연준이 자제할 수?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하든 내팽개치든.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잡는 겁니다. 이제 기업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물가가 아까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뭐예요, 결국? 기업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연결이 되는 건데 기업이 예를 들어 수출입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수입 물가가 올랐어요. 비싸요. 원가가 막 올랐단 말이에요. 원가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비싼데 이거를 지금 제품을 생산할 때 비싸게 원가를 들여서 생산했는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정가를 못 시키면 마진이 적겠죠. 근데 지금 CPI, PPI가 같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소비자한테 정가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도 소비자한테 다 정가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실적이 정점을 찍는 거죠. 고용이든 물가든 지금 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아까 상황이. 무슨 헤드라인으로 보면 안정적인데 핵심으로 들어가면 또 핵심의 핵심 슈퍼코어로 들어가면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또 뭐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주거비가 또 오를 수가 있고 원유가가 오르고 이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B컷을 친 게 어떤 오판이라고 막 파월이 공격받고 왜 이런 상황에서 올려서 이러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 찍어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실적의 시간이다. 자, 마크 트웨인이 10월 달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공황 때도 그랬고 지금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자,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다 10월 달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하도 뉴턴도 그렇고 마크 트웨인도 그렇고 주식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은 주식 투자에서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다. 여기만 보면 10월 달이 위험한 거였죠. 근데 자기는 다 망했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식은 13월에 투자합시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기다리던 빅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망감만 남겼다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는 운명의 날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모습들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승부수가 필요했고 이 승부수로 자율주행 기술을 손꼽았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가 성공할 경우 테슬라에게는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운명의 날이었던 것이죠. 또 머스크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최소 30조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을 했는데요. 30조 달러라는 굉장히 큰 포부, 운명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벤트는 곧 테슬라에 있어 운명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개가 됐습니다. 로보택시 이미지 같이 보시면요. 굉장히 매끈한 라인의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로보택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투도어 세단이었고요.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 나온 자동차였습니다. 가격은 대당 3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웨이모보다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머스크 말에 따르면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2027년부터는 그래도 도로에 달리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 최대 20명, 20명까지도 그렇게 탑승시킬 수 있는 로보밴도 함께 공개를 하는 모습들이었죠. 이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일단 디자인이나 그런 기대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충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같이 계속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또 머스크가 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FSD 서비스는 일부 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unsupervised,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차량 평균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다. 그 나머지 시간에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차량 5배, 10배 더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수입 측면까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투자자나 향후 로보택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혹할 만한 기대감을 많이 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도 시장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팥 없는 찐빵과 같았다. 정말 디테일이 없었다라면서 악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악평에 테슬라의 주가 금요일장에서만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팥이 없었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불분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허가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있었지만 규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현재 사람이 있는 FSD로도 사고가 나면서 규제 당국의 강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FSD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에 대한 방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혹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가에서도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FSD, 또 시장 진출 전략 등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에 아주 많이 투자를 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앱으로 이 로보택시 운용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곳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 기간 내에 그 가격으로 신차를 출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발표는 인상적이었지만 AI와 로봇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지 내용이 없었다. 또 로보택시 모멘텀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몇 주간 테슬라에 대한 매도세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팀랭스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모든 의견들은 10월 11일자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공개하는 그날 업데이트된 투자 의견들이었습니다. 지금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새롭게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셀,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4명은 바이를 제시를 했고 나머지 5명은 홀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셀과 바이 가운데 홀드가 지금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월가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년 안에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발언 2015년에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2016년, 2017년 말 전까지 사람 개입이 없는 국경 넘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개입 여전히 2024년에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20년에 로보택시 100만 대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인 지금 한 대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보택시죠. 이렇게 사실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했던 일론 머스크지만 구체적인 게 이날도 없었죠. 즉 지금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비전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망 매물만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의 사인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 전에 경쟁사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찐빵에 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득을 본 건 경쟁사였습니다. 웨이모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도 0.8%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10% 안팎의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만큼 테슬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다른 경쟁사로 옮겨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테슬라는 이제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저는 FSD가 잘 출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번에는 내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분명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고 없는 팥이 없는 찐빵이거든요. 하지만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발언이 현실화되면서 팥으로 자리 잡아야 그 이후에 출시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이제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그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출시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장 사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한판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상당히 제한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서로 엇갈린 수급 동향을 보였지만 기관들은 양지수를 모두 산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2600선 회복 결국 실패하면서 2596선에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70선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이제 6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장하는 동안에 함께 열렸던 로보택시데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국내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서 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들과 함께 공시 담당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더 강화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전해질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증시에는 힘이 되어줄지는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만 추려놓고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첫 번째 주 총 10거래일 정도가 될 텐데 그 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벌써 1조 원 가까이 덜어냈는데 기관들은 연일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는 유독 SK하이닉스를 향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과 관련해서 벌써 12개월 주문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8%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SK하이닉스 한마디로 HBM 관련주들은 반도체주 안에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외인들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대거 담아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알테오젠과 같은 유한양행과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다른 종목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슈와 테마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한광 효과 때문에 출판주들의 상한가들이 속출했는데 이날 한세예스24홀딩스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TA홀딩스도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외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52주 신고가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날장도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출판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대거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노벨상 최초로 한국 작가가 수상을 해내면서 하루도 안 돼서 30만 부가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과 같은 유통관에서의 매출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이 나왔던 테마인 만큼 추후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 맞물려서 예림당이나 TY홀딩스, 대명소노시즌 이날장에서도 상한가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공개 매수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강한 기대감과 함께 이날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관련주들에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이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위고비 펜 하나당 총 4차례 투여가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데 이 펜 하나의 공급가가 국내에서는 37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가는 80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니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출시 기대감과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날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25%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점검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한강의 기적 테마, 한강 작가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와 밀리의 서재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일단 교보나 예스24에서 이 한강 작가의 책이 50만 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책이 모두 품절되고 주문 접수도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고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40만 원에 팔리는 등 굉장히 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애타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출판 관련주들 그리고 출판 업계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독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북 형태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실물책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독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 정도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48%대까지 내려오면서 독서 인구의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출판 업종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스24는 2%대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삼성출판사는 28%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13%나 올 한 해 동안 하락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 대락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련주들에게 나왔습니다. 이런 침체 안에서 한강 작가가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의 관련주들 보시면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4종목이나 나왔고요. 밀리의 서재라던가 다른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출판주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까지 이 장중에 반영이 됐었던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관련주들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점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이번 한 주를 놓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박스피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이번 예상 밴드 코스피 상단이 2670, 하단이 2540으로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은 추가적으로 없지만 이 안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입장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과 미국의 경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확인하고 나서 11월 달에 금리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커졌던 가운데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3, 4분기 GDP 그리고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이 원했던 답이 속 시원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 쪽의 경기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와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게 된다면 되려 수급 블랙홀로 우리 증시에는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려감과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국내 증시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일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약간의 우려 섞인 부분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많은 기업들의 종목들이 지난 두 달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안에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나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보합권대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종목들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선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내놓고 있는 기대되는 기대 종목들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SK텔레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밸류업 지수와 다시 한번 편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또 여기에 강한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LG
LG화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화학주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을 놓고 농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수요 대응이 더욱더 수월해지면서 3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당장 우리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6일에는 ASML, 17일에는 TSMC, 그리고 18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실적 소화를 해주는지 그리고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까지 점검하시면서 국내 증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시장을 통해서 이번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를 통해서 또 어떤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지, 또 뉴욕 증시 그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마일스톤을 넘긴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잘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훈풍이 또 국내 증시로 불 수 있는 만큼 S&P 500 지수가 5,800선을 지켜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일제히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지난주 주간 상승률도 일제히 1%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도 큰 흔들림이 없이 기업 실적들만 좋다면 상승 흐름 조금이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공개가 됐었죠. 지금 9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장이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이 전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었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자아냈었죠. 이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보합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전달 대비 상승률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잠시 또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굉장히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로보택시 이벤트고요. 반면에 어닝 시즌은 순조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대형 금융주들이 이날 실적을 공개했는데 대체로 다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4%대, 5%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기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실망 매물이 나온 테슬라 주간 기준으로는 1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 동향도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ETF 주간 히트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강했고요. 중국과 구체는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지금 여러 섹터 중에서 기술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지난주 중국 증시가 유독 크게 오르다가도 또 크게 조정을 받는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 관련돼 있는 ETF는 대부분 강한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국채 시장 한번 보시죠. 대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래도 세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와 관련해서 또 국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ETF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 금요일장에서만 8% 이상 급락세를 보였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2%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에 공개를 했었는데 금요일 정규 거래에서 뚝 떨어진 가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차량 공유업체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등 일부 내용에서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게 주요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테슬라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후광을 받은 종목들 따로 있었습니다. 웨이모에 투자한 알파벳 0.82% 강세였고요. 우버와 리프트도 10% 안팎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이미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주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한 만큼 월요일장에서 2차 전지주 조금은 부진한 모습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 강한 어닝 시즌의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대부분 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작지만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어닝 시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한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EPS 성장률이 5에서 7%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에서 7%면 사실 2분기에 기록했던 11%보다는 낮아진 것이거든요. 이는 에너지 섹터가 낮은 유가로 인해서 좀 힘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S&P 500의 EPS 성장률은 8에서 11%가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닝 시즌은 에너지 섹터를 좀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긴 하지만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죠. 게다가 그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년 동기 대비 1.8% 기록하면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나 하니까 내년 여름쯤이면 기준금리가 3%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과연 현실 가능한 금리인가라는 것에는 물음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3% 이하로 내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강하게 선반영하고 있는데 침체가 없다면 금리가 공격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선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서 조금 경로가 틀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채권 시장이 휴장에 나서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연준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른 금융주도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고요. 16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또 일부 금융주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ASML도 이날 동시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7일에 TSMC의 실적 발표도 함께 이어지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있죠. ASML과 TSMC가 강하게 호실적을 드러내준다면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또 어떤 훈풍이 불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9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고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소비가 잘 경제를 뒷받쳐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넷플릭스 실적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다양한 지표들 그리고 연설에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요즘에 가을 날씨가 정말 완연합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에 조금 흐린 모습이네요. 자, 또 즐거운 한 주, 또 아주 활기찬 한 주 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10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 진전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분간 박스피, 낙폭 과대주 담아라. 참 박스피란 말 우리 시장에서 참 오랫동안 듣네요. 이게 박스피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제 횡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좀 답답한 흐름이 이제 또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오늘 이데일리가 내놓은 주간 증시 전망의 이제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주 일정 먼저 좀 보면은요. 이번 주에도 이를테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금통이라든가 한국은행 이런 식의 대형 이벤트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지표들이 좀 여러 눈에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이게 17일 날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이니까 현지 시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 날 밤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8일 날 뉴욕 시장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도 나오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은 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날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으로 우리 시장 끝나고 난 뒤겠죠. 저녁 시간 우리 시간 저녁 먹을 때쯤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3분기 GDP.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지표를 꼽는다고 그러면 17일 날 발표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 날 발표될 중국의 3분기 GDP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의 지금 경기 경착륙이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9월 고용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과 역시 가장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가 소매 판매, 즉 미국의 민간 소비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이 소비 쪽의 위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 소매 판매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9월 소매 판매가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하면 미국의 경기 경착륙 즉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정말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의 3분기 GDP 중국이 이제 1분기에 5.3%, 2분기에 4.7% 성장을 하고 이제 3분기로 넘어옵니다. 최근에 중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 채권 관련돼서는 좀 뭐 또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언젠가. 근데 이제 중국의 3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 거길래 이렇게 중국이 갑작스럽게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냐.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기록했던 4.7%보다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가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4.7% 이하로 나온다면 지난 금요일 12일 날 나왔던 중국의 이제 채권 발행 관련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결국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매주 이제 나오는 펀드와치 내용인데, 펀드와치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한 주 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펀드 관련 상품들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도주로 올라선 바이오라고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리나 이후에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이 이제 하원은 통과했으니까 상원 통과만 남은 상태인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바이오주들이 특히 주목을 더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주 특징을 보니까 일단 지난주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던 중국 관련 이런 ETF 상품들, 펀드 상품들의 수익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있었고, 지금 표에도 나오네요. 일단 1위는 여전히 한중 반도체 상장 지수가 2주 연속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2위, 3위, 이제 5위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 액티브 바이오헬스 케어 액티브 상장 지수, 그다음에 이게 8%,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거에 역시 바이오 관련된 ETF 상품 7.8%, 마지막에 이제 DB 거 이제 바이오헬스 상품, 여기에서는 6% 이렇게 전체 상위 5위 중에서 2위, 3위, 5위가 이제 바이오 관련 그런 이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는 역시 바이오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방산주도 좀 4위권 올라온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국내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 1.5%, 해외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 2.7%인데 앞서 보신 대로 국내 ETF 요 상위 5위권 상품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을 좀 보인 거고요. 섹터별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 이 상품의 수익률이 17.6%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가장 높았는데, 지난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것들이 ETF 상품 수익률로도, 물론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훨씬 더 높긴 한데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지난주의 특징이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지를 않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빼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지, 일각에서는, 일부 신문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왕따 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뭐 좋지 않은 표현 자체는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차별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KLX 반도체 이 시가총액 이걸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은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 그래프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KLX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죠. 시가총액이 504조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빼면 확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주에 177조에서 186조로 한 주 동안 5조 원 정도 5% 넘게 9조 원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이 시총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만 2.1% 또 하락을 해서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로 내려간, 뭐 어쨌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시가총액도 354조까지 줄어들어서 전고점 대비해서 무려 30%나 시가총액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이제 우리나라 나머지 반도체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고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가고 있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빼놓고 계속 갈지 여부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이제 간만에 이제 IPO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IPO를 신청한 회사들이 6개 기업인데요. 이 중에 보니까 바이오 회사,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2군데였고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배터리가 코스닥을 놓고한다 이렇게 제목이 나온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쪽처럼 좀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해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세뇌 기주로서 조금 주목받는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두 업종이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에 특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좀 보니까요. 표를 좀 보시면은요. AI 코리아라고 하는 2차 전지 업체가 있고 제일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대진 첨단 소재 9월 20일 날 이 회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패키징 소재 업체고 특히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2차 벤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좀 보니까요. 아스테라시스라고 이제 지난 9월에 신청을 한 회사인데 이 피부 미용기기, 요즘에 미용기기, 피부기기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도 이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로봇 회사들이 2군데나 들어있죠. TXR 로보틱스, 그 다음에 나우 로보틱스 두 회사가 역시 9월 말에 신청을 해서 역시 조만간 상장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올해 3분기에 미국도 보면은요, 이 헬스케어 쪽하고 이 소비재 쪽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을 준비 중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소비재 쪽보다는 이제 이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에 있는 회사들 상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일단 보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뭐 흔한 말로 뭐 따따부르니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이번에는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 주요 이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TV가 오늘부터 가을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동안에 두 앵커분들이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던 마켓 비하인드를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비하인드 역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늘 이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오늘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 얘기를 좀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크게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전망까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난주에 12일 날 나왔는데 네네. 뭐 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세 차례 크게 보면 세 차례죠. 그렇죠. 예, 9월 24일 날 이제 지준율 50bp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이었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내년 배정된 예산 중에서 2천억 위안을 조기 집행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기준으로는 거의 38조 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맞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래서 이번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발표될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12월 발표에서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 그리고 국유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계획만 나온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 사전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거의 한 2조 위안의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2조 위안이면 거의 180조인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또 보면 거의 382조 원이랍니다. 그렇죠. 190조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380조.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이번에도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그 이제 공급 대책 위주로 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은 상당히 지금 미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반응을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은 이제 토요일에는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은행 간의 채권 거래 시장이 이제 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날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2%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재정부 부양책이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인 그럼 수치를 언제 제공할 것이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 10월에 이제 전인대 상임위에서 내년도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을 조금 상향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물론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그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중국이 돈이 없나? 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치를 화끈하게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좀 기사 같은 걸 나오는 걸 보면은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내놓지 못하는 뭐 혹시 무슨 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부양책을 내놨을 이후에 어떤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느냐에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약간의 의견이 그렇죠. 약간 갈릴 수도 그 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지방 정부의 채권을 뭐 발행을 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상반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네. 한 40% 비율밖에 찬성 안 했다. 뭐 이런 지방 정부에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스텝을 좀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확실한 부양책을 내놓지 네.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부양책이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사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은 결국은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어떤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 기지가 다른 나라로 이전된 것이 맞아요. 가장 큰 자꾸 원인이지 빠져나가고 않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의문은 항상 전문가들 사이에 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중국 정부도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일단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 그럼 주가 측면에서 사실 증시가 없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또 중국 관련 주가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과연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좋다 아니다 긍정 부정이 혼재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그렇죠. 어떤 증시 격언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중국
증시에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실망감에서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날지라도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예. 흐름으로 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약간 매수 후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 어떤 일정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했을 경우는 좀 이익 실현해서 다시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요즘에 일단 당분간은 투자하시는 거는 네. 아주 정말 좀 이게 좀 뭐랄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네. 이 매매하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 잘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좀 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중국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정말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전환됐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면 빨리 이제 환매를 해야 되나? 중국 펀드는 또 환매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참 맞추는 것이 참 어렵지 그럼요.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앞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정말 이번에 확고하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환매 시기를 너무 조급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냥 오히려 잊어버렸던 그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였던 만큼 조금은 좀 더 그냥 그냥 과거 같은 그런 뭐 좀 순수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대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좀 믿어보자라는 게 이사님 판단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네. 확실하지 않지만 예. 그래도 일단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부 실적 시즌 쪽으로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3분 실적 시즌은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3분기는 실적이 조금 또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전체 1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예. 보통 상반기에 전체 실적이 52%를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한 48% 정도 좀 포션 비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지금 12월 결산 기업 비중이 거의 95% 이상 차지하는 한국의 어떤 상장 기업의 특징이 그쵸. 여기에 잘 반영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분기에 보통은 뭐 비용 처리라든지 자산 환각 거의 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빅베스가 4분기에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항상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진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지났고 지금 현재 4분기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시작됐는데 지금 공시를 보면 이제 4개 기업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 쇼크 수준을 기록했고, 그러게요. LG 에너솔루션은 뭐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 예. 그래서 한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좀 기대보다는 조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예.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현재까지는 50%의 어닝 쇼크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험난한 그런 3분기 실적 시즌을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치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때랑은 정말 상황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2분기 때만 해도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맞아요. 의외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예. 그때 또 환율도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예.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음식료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기업들도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맞습니다. 효과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존의 3분기 예상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28%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0조 원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하면서 사상 최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이제 4분기가 지나고 나서 뚜껑을 이제 다 열어서 확인해 보면 예. 2021년보다 좀 못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은 조금 더 주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가 그래요? 네, 업종으로는 지금 보면 해운이라든지 상사, 그다음에 음식료, 유틸리티, 증권업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종목 업종 내에서 종목에 대한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투자 전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현재로서는 부재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이 뭐 지금 저도 앞에서 뭐 뉴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 상황이 됐을 때 종목 장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 3분기 어닝 시즌을 전후로 해서 그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도 좀 쉽지 않다. 아니요, 종목 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업종으로 한꺼번에 갔다 아니고 업종 내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중요하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맞는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 시즌이라는 점을 좀 그렇죠.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수는 좀 횡보 국면이 연출될 것이고 예. 종목 장세다라고 보시면 결국 종목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 베타가 높은 종목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용 잔고가 높아서 좀 사람들이 좀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금리 인하 구간에서 좀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든지 아니면 순이익 증가가 좀 확실했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세 개 업종을 좀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소비재, 건강관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나 봤더니 이제 그 ETF로의 구성 종목을 보니까 네.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종, 그다음에 예. 엔터 업종도 좀 들어갔고요. 예. 여기에 아시다시피 미디어 업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게임 업종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국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약간 좀 어떤 물건을 좀 파기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파는 네. 이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컨텐츠 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비재 업종은 두 차례 있었던 그런 금리 인하 구간에서 이익이랑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확실하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업종은 이익은 좀 증가하는 면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개선은 뭐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반대로 이익 증가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 개선이 상당히 컸다. 아무래도 콘텐츠라는 무형의 어떤 자산을 좀 다루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할인율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금리, 금리 실제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서 어떤 가치 평가에 들어가는 PER 배수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업종군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글쎄요. 좀 양호할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 소비재 업종에서는 이제 기아를 좀 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 완성차, 특히 완성차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할부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판매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2분기까지의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 업종 중에서 OP 마진이 가장 높은 것이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재 그리고 또 PER 배수로 본다면 4.6배 수준인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저평가에 해당한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네, 헬스케어 건강관리 업종에서는 저는 셀트리온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CDMO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장질환 치료제 진펜트라 매출이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따라서 이 성장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 진펜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네이버를 좀 관심을 갖고 네이버요. 있습니다. 이제 그럼 좀 반등합니까 네이버? 네, 네.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약간 그거에 좀 선반영했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예. 결국 주주 환원책이 강화되는 것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영업이익 성장세는 다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그런 대표적인 그 특징이었던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 할증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던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이 두 회사를 좀 다들 뭐 그동안의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뭐 기아나 셀트리온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 네이버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신다는 분들 많은데 조금씩 뭔가 하여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내에 좀 뭔가 확실한 반등의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전망을 좀 이제 이사님 생각을 들어봐야죠. 이번 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지난주로서 좀 마감이 된 면이 많다.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실적 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이번 주 시장은 2,600을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미국 육군이 주최하는 방산 박람회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가할 예정이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0.2%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그쵸. 여기서 한 25bp 정도 금리 인하가 또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8일에 중국의 이제 9월 소매 판매와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일단 소비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면서 소매 판매는 한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예. 3분기 GDP는 한 4.6% 그러니까 한 4%대 중반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것을 이제 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각종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는데요. 15일에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금융권의 어떤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지난주에 JP모건 등 나온 거 보니까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네, 금융주들도.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글쎄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또 16일에 이제 ASML 그리고 17일에 TSMC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것이 뭐 국내 완성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국내 소부장 종목에 좀 영향을 미칠 그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업종으로 이제 어떤 업종을 좀 보셔야 될까
있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바이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이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강한 업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업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좀 우상향한 흐름이 뭐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주도 이번 주도 또 주목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초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네네. 이사님, 엔터주 짧게 한마디만 코멘트 해주시죠. 엔터주는 이제부터 4분기부터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최선호주는 하이브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보시는 게 제일 최후 선호주는 보면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전망도 좀 해보고 주요 포인트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중국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만 기대가 좀 높죠. 사실 높았고요. 장이 급반등을 한 그 수익 뭐랄까요 상승률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또 중국에 투자했던 분들도 중국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굶주려 있었나 수익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느낄 정도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경기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냐도 중요하고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 중앙 최고 지도부가 이 경제와 관련돼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얘기를 내는지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켓나우 1부를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